4.7 재보선 투표가 조금 뒤 8시에 마감됩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여야 정계 개편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재보선의 의미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전국 상황 집중 분석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68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4차 대유행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고위 관계자가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밝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에 대한 공수처의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호 관용차는 뒷문이 열리지 않은 피의자 호송용이라 밝혔지만 뒷문을 개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유 차량 소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유인하고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2명의 피해 아동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거짓말이 결국은 부패를 유선권 정신이 결정나게 나의 선택 2021 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투표장에 가서 선택하셨습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전국 21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이제 1시간 뒤면 투표가 마감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자는 8시 15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늘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투표소에 한수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투표소에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네, 휴일이 아닌 평일인 만큼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투표장을 찾으면서 줄은 다시 길어졌습니다. 이 전국 투표율은 오후 6시 기준 50.6%에 달했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투표율은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은 51.9%를 기록했습니다. 휴일이었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의 같은 시각 서울 투표율 59.9%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3 재보선의 같은 시각 투표율 42.4%보다는 높은데요. 역대 재보선 가운데는 지난 2014년 10월 재보선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자, 이 투표율이 이렇게 꽤 높은데요. 투표장에 나온 시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죠.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곳 투표소에 나와 있었는데요. 오전 6시부터 평일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시간을 낸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 보다가 꼭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와가지고 하고 가니까 후련해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학교도 이제 졸업하고 그래서 사회로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여기 우리가 집을 사고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는 시장님을 뽑고 싶었어요. 1시간 뒤 투표가 마감되면 곧바로 투표함은 개표소로 옮겨지고 개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종로 삼청동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야 선거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선, 총선, 지방선거까지 석권을 해온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재보궐선거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전력을 다해왔는데요. 당사의 윤수민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 오늘 별도 일정이 있었습니까?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별다른 일정 없이 연희동 자택에 머무르며 투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곳 민주당 선거 상황실을 찾아서 선거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은 SNS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약 1시간 전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투표하면 승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투표가 평일에 실시되는 만큼 퇴근길 직장인 등을 겨냥해 투표에 나서달라고 막판 호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 하루에만 5개의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진심이 모이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향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즐거우니까 청춘이어야 한다며 2030 세대 표심을 붙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금 투표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약 1시간 뒤 투표가 마감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곳 선거 상황실을 찾아 각 방송사의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볼 예정인데요. 당 지도부는 이번 서울 선거가 3%포인트 차이의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선거 중 최대인 20.54%를 기록했는데요. 민주당은 출구조사는 이 사전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에서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반대로 최근 선거마다 패배해온 국민의힘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겨서 내년 정권교체의 서막을 열겠다 다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세훈 후보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전에는 자택에 머물면서 선거 상황을 좀 지켜봤고요. 오후에는 또 개인 일정 등을 통해서 좀 행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틈틈이 SNS를 통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도 올렸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 여의도 당사 3층에는 개표 상황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잠시 뒤 개표가 시작되면 이곳에 잠시 들러서 소감도 발표하고 당 지도부와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올린 SNS 투표 독려글에서 정치에 응어리진 마음을 투표를 통해서 풀어라. 여러분이 서울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 오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은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요, 투표율이 50%를 넘긴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민주당의 조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 마감 1시간 전까지 논평을 내면서 투표율 60% 이상으로 국민의 뜻을 보여달라. 지치고 고단할 시간이지만 짬을 내서 퇴근길에 투표소에 들러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시장은 1995년 시민들이 뽑는 민선 도입 이후 딱 한 번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고돈 전 시장이 승리한 3년 전 선거인데요. 민주당이 그 기세를 이어갈지 국민의힘이 탈환할지가 주목됩니다. 일단 투표율을 보면 서울보다는 낮습니다. 부산 투표소 현장에 배영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투표장에 꽤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근을 마친 유권자들이 1시간 전부터 투표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부산 지역 투표율은 46.9%,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율 58.8%보다는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구와 서구, 중구 등의 부산 구도심 투표율이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사상구와 강서구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부산도 선거 기간 내내 이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거셌잖아요. 두 캠프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 경제 부활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정권 심판을 내세웠는데요. 두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도덕성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투표일인 오늘은 양 진영 모두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채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취업도 힘들고 한데 일자리를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두 후보 모두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8시를 전후해 선거 사무실로 나와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구청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도 지금 이 시각 손에 땀을 쥐고 있겠죠.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는데 민주당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며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승리를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양 당의 모습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천시민지를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경청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찰하겠습니다. 박영선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투기꾼을 막지 못했다고 투기꾼을 찍을 순 없지 않냐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선 없다면 차선,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고 의원들도 그래도 박영선, 그럼에도 박영선이라는 SNS를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정권 심판에 나서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오늘 투표에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의 분노가 내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는 상당한 걸로 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런 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야당은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이겨 야당이 정권에 맞설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까지 5년간 4차례의 선거를 모두 이겼습니다. 민주당의 5연승이냐, 국민의힘의 반격이냐, 두 정당은 긴장 속에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50%를 넘은 오늘 투표율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유리한 지역들이 있죠. 특히 서울 서북 동부권은 진보 표심이, 서울 강남권은 보수 표심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지역들의 투표율은 어땠는지 최수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는 투표율 상위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57.2%, 강남구는 54.6%, 송파구는 54.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 서북 동북 지역 투표율은 강남 3구보다 낮았습니다. 서북 지역에서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평균보다 약간 높았지만 은평구는 다소 낮았습니다. 동북 지역에서는 노원구가 높은 편이었지만 도봉구는 평균과 비슷했고 강북구는 낮았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구는 금천구로 46.2%였습니다. 예전 선거를 보면 서울 서북 동북 지역은 여권, 강남 지역은 야권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당시 민주당 후보는 서북 및 동북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서초 등 강남 3구에서는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평균 이상의 표를 얻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 강세 지역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서대문구 남가자동 국민주택 18평짜리에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셨습니다. 정말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보이시고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에요.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죄인입니까? 전통적 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장들의 임기가 시작되죠. 내일 오전 11시 선관위의 당선인 확정 직후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의 막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정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장 당선인 윤곽은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드러납니다. 하지만 공식 임기는 내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25개구 개표 결과를 100% 집계한 뒤 오전 11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확정한 순간부터 시장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 공석 270여일 만에 새 시장을 맡는 서울시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망 후 공세됐던 6층 시장실도 정리가 끝났고 가림막이 쳐졌던 시장실 입구 안내데스크도 복원됐습니다. 새 시장 첫 일정은 그동안의 관례대로 국립현충원 방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시청으로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주요 부서들이 업무 보고를 계획하고 있지만 출근 1호 결제는 코로나19 민생 관련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지시도 점쳐집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주거지를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바꾸는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 35층으로 규정된 층수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완화 조치는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에게는 서울시 공무원 17,000명과 26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정기 인사가 있는 만큼 공석인 SH공사 사장 같은 급한 인사만 소폭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960만 명에 연간 40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수도 서울의 총책임자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습니다. 새 서울시장의 임기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 2개월 남짓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선거 당일 여야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정치부 이현수, 송찬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여야 모두 이제 투표율 50%를 넘느냐에 주목한다고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해왔는데 서울시장은 50%가 이제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재보궐선거인데 투표율이 높은 편이다라는 게 공통 의견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 직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집계 중이긴 한데 50%는 넘어섰고 서울도 5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미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은 49.7%를 기록하며 50%에 육박했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 아니잖아요. 3년 전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와 한번 비교해볼까요? 투표율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대 이런 때는 거의 오름세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관심이 높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이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퇴근 시간대에 얼마나 투표가 집중되느냐에 따라 최종 투표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는 오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루 긴박했을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휴일도 아닌데 본투표율이 꽤 높은 건 물론이고 특히 강남 3구 투표율이 높은 것에 긴장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습니다. 투표율도 높지만 강남 3구는 인구가 많아서 투표자 수도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전통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금천구, 관악구 등이 평균보다 아래인 것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판 지지층 투표 동료에 집중을 했는데요. 보좌진들에게 조기 퇴근을 독려하면서 한 표가 중요하다. 투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문자 메시지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조기 퇴근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똑같이 돌렸는데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총동원령을 내린 셈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상황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의 높은 투표율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강남 3구는요. 국회의원 지역구가 모두 8곳인데 이 가운데 7곳이 국민의힘 지역구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8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7명이 이 지역에 몰려있을 만큼
강세 지역입니다. 오늘 여러 국민의힘과 오세훈 캠프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표율 55%를 넘겨서 10%대 중반까지도 격차를 벌이는 낙승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지켜봐야죠. 자, 이 기자, 여야 캠프에서 뽑은 이번 선거 결정적인 순간, 딱 한순간 그걸 알아봤다고요? 네, 박영선 캠프에서는 이번 선거는 특히 악재가 많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와중에도 해볼 수 있겠다, 반전으로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선 후보가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한 순간을 꼽았습니다. 그 이후에 당 중심이 아닌 그럼에도 박영선이란 구호로 인물 중심의 전략으로 돌아섰고 조직 결집에 더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첫날 박영선 후보 이런 말도 했었죠. 들어보시죠. 해치고 나가 군내 이기리라. 적벽 대전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오세훈 후보의 결정적인 순간인데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세 현장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현장에서 일반 청년들이 유세를 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한테 투표를 해라. 이 친구들 앞에서 정치 똑바로 해야 되겠다. 20대, 30대 젊은이들 무섭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는 이때 선거운동을 계기로 청년들이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세에 참여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송 기자, 이제 투표 마감까지 지금 화면 보면 이제 44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예. 오후 8시에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각 투표소에서 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게 되고요. 투표함이 개표소로 도착하는 대로 차례로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사전선거 투표함은 현재 각 구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데 역시 오후 8시부터 이송이 됩니다. 오후 9시쯤부터 개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이 당락은 한 밤 11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초반부터 득표율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에는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기자 아직 가면 안 됩니다. 잠시 후 더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후보들이 주연이라면 주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이번 선거 이들의 역할과 미래까지 안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든든한 후원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가는 곳마다 박 후보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경청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찰하겠습니다. 당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 박영선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신뢰를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특검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당대표 선출 때까지 거대 여당을 계속 이끌며 입지를 다질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곁을 지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승리를 장담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론조사를 보고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오세훈 후보가 확실하게 단일 후보가 된다는 걸 나는 읽을 수가 있어요.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는 건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은 내일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지만 야권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계속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진 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 후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꼭 시장에 당선되셔서 임기 첫날부터 능숙하게 유능함을 보여주십시오. 선거 후 국민의힘과의 합당 방침을 밝힌 안 대표는 일단 당을 수습한 뒤 구체적인 향후 행보를 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최대 정치 이벤트는 내년 대선입니다. 대선 주자 빅3 후보들도 이번 선거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인데요.
이들의 하루와 셈법까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투표날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과도 드렸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정에 집중했지만 SNS를 통해 투표장으로 나가달라고 민주당 간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서 사전투표를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별도의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부친군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같지 재보궐선거 직전 실시된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이끈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패배할 경우 책임론이 불가피하지만 LH 사태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한 곳만 이겨도 지지율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영선, 김영춘 후보를 간접 지원했던 이재명 지사는 선거 결과에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권이 승리할 경우 정권 심판론이 지속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셈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할 경우 범야권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네. 지난 총선 때를 보면요, 개표 막판에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쏟아지면서 1, 2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이제 사전 투표 비율이 꽤 높은데 이것도 변수가 되겠죠? 네, 일단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 사전 투표율 20.54% 재보궐선거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서울은 21.95%로 더 높았죠. 높아진 사전 투표율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뒤 개표에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참고로 1년 전 총선 때는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긴 국민의힘 후보는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 결과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개표 방송도 해야 되기도 하고, 자, 개표를 그럼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따로 하게 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개표하게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개표소에서 이 사전투표함의 뚜껑을 언제 여는지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개표소 상황에 따라서 사전투표함과 선거일 투표함 집계를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 일부에선 사전투표함이 나중에 열리기도 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오늘 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어땠는지도 따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네. 자, 이현수 기자. 네. 이번 선거에 따라 이제 정치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 여당이 역전해서 2대 0으로 여당이 이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서울과 부산 민주당이 두 곳 모두 승리한다면 레임덕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추진이나 각종 개혁들의 동력이 꺼지지 않을 테고 또 선거를 진두지 위한 이낙연 전 대표도 힘을 받고 여권 전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큰 부담을 덜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2, 국민의힘 0.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적 사망 선고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총선 이후 큰 선거에서 이제 5연패를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건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패장으로 내일 떠나게 되고 당을 수습할 지도부도 공백 상태가 돼서 혼란이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자, 송 기자, 그렇다면 네.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한 곳씩 나눠 가진다면 네네. 양당 중 누가 더 타격을 받을까요? 네. 만약에 뺏긴 걸 서울시장으로 좀 가정을 해보면요. 사실상 국민의힘의 패배다. 그래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대2 완패 때와 당 상황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승리한 곳이 서울이라면 타격은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론조사대로 야당이 다 이긴다면요? 네.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 후보를 내는 과정이나 이제 야권 재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의 몸값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내일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여권은 전체가 비상이 걸리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힘이 빠질 수 있고 또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진영 간 내부적으로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청 관계도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 균열이 일부 생겼는데 아깝게 지는 게 아니라 큰 차이로 진다면 당청 간에도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이 대선 주자 하면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두 사람은 사실 이번 선거에서 약간 비켜 있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결과에 영향을 받겠죠. 네, 일단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제가 좀 해보면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윤 전 총장은 반격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냈고 공개적으로 사전투표를 했죠.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야권에선 대안 부재론으로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 힘이 더 쏠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역 광역단체장이다 보니까 이번 재보선에서 좀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기 대선 주자로서 아예 지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우연히 만나는 형식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크게 지면 정권 심판론의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이제 몇 시간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송찬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재보궐선거 투표소에도 줄이 늘어섰지만 이렇게 선별진료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8명, 600명대를 다시 기록하며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어린이집에 이어 학원 등 아이들이 있는 곳이 감염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전의 보습학원 한 곳에서 학교 9곳으로까지 바이러스가 번졌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원문이 굳게 닫혀 있고 코로나19로 휴원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학원에선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강사와 수강생 등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강생과 접촉한 인근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까지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는 68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9개 학교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7,000명 넘는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전시는 내일부터 열흘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학원 운영 시간도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최근 학교,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신속한 차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울산에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제 직원 1명을 시작으로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시는 빠른 전파 속도와 감염 규모 등을 볼 때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속 전국 콜센터와 민간 주요 콜센터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이렇게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온 와중에 백신 관련 불안한 뉴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액이 굳는 혈전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고위 관계자가 백신과 혈전에 인과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해온 유럽의약품청 관계자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백신 전략을 총괄하는 마르코 카발레리 박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던 세계보건기구는 당장은 연관성이 없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So there's no link for the moment between the vaccine
and the thrombolytic events with thrombocytopenia. Of course, it's under evaluation, and we wait for some feedback from those committees. 하지만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아동 대상 임상 시험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60세 미만, 캐나다와 프랑스는 55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일까지 열리는 유럽의약품청 총회 결과를 보고 전문 자문단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정보와 국내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위험과 이익을 판단을 해보고 위험이 더 크면 접종 연령 제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런 뉴스가 더욱 불안하죠. 특히 2분기에 30, 40대 젊은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황규락 기자가 접종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7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습니다. 접종 후 12일 뒤 숨이 차올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때 다리와 폐에서 혈전이 확인돼 현재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혈전이 확인된 이상 사례 3건 중 2건이 20대에게서 발생한 겁니다. 당장 2분기 접종 대상자 10명 중 7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와 75세 이상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해야 합니다. 특히 2차 접종 대상자 중에는 경찰과 소방관 같은 사회 필수 인력 80만 명과 2만 7천 명의 항공승무원, 그리고 55만여 명의 어린이집 교사 등 젊은 층이 많은 직업군이 포함돼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작용 증상이 있을지 모르는데 굳이 우선 접종으로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돈이 들렸던 분들도 부작용 사례를 접하면서 다시 비동의로 할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일부터는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 초등학교 보건교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속칭 1호 관용차를 제공한 것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건물 인근에 주차된 검은색 소나타.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용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포함해 2대의 관용차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7일 이성윤 지검장 면담 때 1호 관용차인 제네시스가 제공됐습니다. 2호 관용차인 소나타의 경우 뒷문이 열리지 않는 피의자 호송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나타 차량은 호송을 위한 정식 개조 이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 출입 기록 논란에 이어 또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지검장의 청사 출입 기록을 공수처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오락가락 해명을 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용차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시작부터 삐걱이는 공수처는 인력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검사 모집 경쟁률이 10대 1까지 올랐다는데 실제 통과한 최종 후보는 정원에도 못 미칩니다. 자격도 자질도 부족한 인물만 대거 몰렸다는데 최주현 기자가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선발에 자신감을 보였던 김진욱 공수처장. 근거는 모집 경쟁률이었습니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3명을 선발하는데 23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0대 1까지 치솟은 겁니다.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출범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최종 후보는 정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부장검사는 정원의 절반, 평검사는 4명이 부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면 총 정원의 4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수사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이 몰려 선발이 쉽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한 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운국 차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변호사 등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도 논란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법인 출신 검사의 수사에 공정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과 공수처 검사 간 개인적 인연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SNS를 통해 검찰을 비판해온 진혜영 검사는 공수처 검사에 지원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큰 이슈가 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죠.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 씨가 검찰에 넘겨지며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포천시가 박 씨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아내와 공동 명의로 포천시 전철역 예정부지 인근 땅과 건물을 사들인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 철도업무부서 책임자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포천시는 지난달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철역사 개발 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사신 거 아닌가요? 감사를 벌인 건 포천시 감사팀. 그런데 감사팀의 대면 조사 하루 전날인 지난달 11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대면 조사 때문을 질문 목록을 박 씨에게 미리 전달한 겁니다. 박 씨는 미리 답변을 준비해 조사에 대비할 수 있었고 답변서 내용은 감사 문답 보고서로 둔갑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감사팀장이었고 감사팀 직원들은 동료였던 겁니다. 대면 조사 사흘 전 박 씨의 아내는 다른 부서로 전출됐지만 봐주기 감사라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감사팀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박 씨가 현직 간부인 점을 고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박 씨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포천시 감사 담당 공무원 2명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불안한 20, 30대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패닉바잉이 이어졌죠.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안타깝다고까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를 살펴보니 영끌족들이 옳았던 셈이 됐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644세대 규모 아파트. 지난해 7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가 7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초 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7월은 2019년 연령별 아파트 거래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20, 30대의 패닉바잉에 대해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김 장관이 안타까워했던 당시 영끌로 집을 매수했던 젊은 층은 후회 없는 투자였다고 얘기합니다. 4억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 자본금은 5천만 원이었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대출로 지금은 6억 7천까지 한 채 겨우 사는 거잖아요. 자체를 되게 터부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우습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더 오르면은 이제는 나한테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장기적으로 내가 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고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실제로 지난 8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 넘게 올랐습니다.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집을 사시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가격대가 저렴한 지역이나 소형평수들은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도 높아졌지만 실수요 위주의 20, 30대 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서 유인한 초등학생을 공유 차량에 태워 데려가서 성폭행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채널A가 취재한 결과 우려했던 것처럼 추가 범행이 더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12명이나 되는 다른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쏘카 공유 차량에 초등학생을 태워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동과 청소년이 찍힌 성착취물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추가 피해자는 12명. 2명은 남성이 직접 촬영했고 나머지 10명 중엔 남성의 요구에 따라 사진과 영상을 보낸 사례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착취물들은 지난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제작, 확보됐는데 피해자를 찾을 통화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소아 성애적 성향을 고려할 때 숨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재범 확률이나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마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그 정도일 텐데 아마 그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경찰은 지난달 17일 12개의 성착취물을 증거로 보냈고 검찰은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오늘 이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지도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남성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기록만 봐도 초등학생인 걸 몰랐을 리 없다고 맞섭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적용된 혐의만 13세 미만 아동 간음, 성착취물 소지 등 7개에 이릅니다. 남성 측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남성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SNS 대화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신을 소개할 때 출생 연도를 밝혔고 중학교 오리엔테이션과 반배정도 언급했기 때문에 초등생인 걸 몰랐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갈 학교냐 그렇게 알았을 정도면 분명히 지금 초등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저렇게 부인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엔 남성이 피해 아동을 만나기 전 4차례나 성착취물 사진 13장을 요구해 받아냈고 집을 나오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며 가출을 부추긴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으로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26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피해 아동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 수사 속보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김태현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세모녀의 집으로 향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하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죠. 배달원처럼 보이는 소품까지 준비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범행 전 모습을 분석했습니다. 김태현이 세 모녀의 아파트에 침입하기 35분 전 인근 PC방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왼쪽 손에 흰색 비닐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13분 뒤 PC방을 나설 때도 이 봉투가 보입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이 비닐봉투를 배달 온 사람처럼 보이려고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배달처럼 보이게 하려고 전자담배가 담긴 비닐봉투를 준비했단 겁니다. 김태현이 메고 있던 가방에는 범행에 쓴 흉기와 바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세 모녀 살해 후 이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범행 전후 필요한 물품을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김태현은 큰딸을 제외한 어머니와 작은딸은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준비할 때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이용된 도구를 볼 때 다른 가족의 희생까지 예견할 수 있는 계획범죄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퀵 서비스로 보일 만한 물건을 들고 방문할 정도면 상당히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다라고.
부검 결과 세 모녀의 사망 원인은 목 부위 찔린 상처였습니다. 경찰은 다만 김태현이 시신을 옮기거나 훼손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어제 제주에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앞서가던 시내버스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이 버스에 제주대 학생들과 퇴근길 시민들이 타고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서 있는 대형 트럭. 다시 달리는가 싶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거리를 넘어 앞선 차량들을 들이받습니다. 네, 버스가 뒤집혔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어제 저녁 6시쯤 제주대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화물트럭이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들이받은 뒤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충격으로 1톤 트럭은 뒤집혔고 시내버스 한 대는 도로 옆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붕도 그랬어요. 막 바닥에서 천장으로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해지면서.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버스엔 수업을 마친 제주대 학생들과 퇴근길 시민들이 타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과 과적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제동장치 결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한 주제는 어쨌든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 이 말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트럭의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또 화물 트럭이 소속된 운송업체가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자, 억울한 후보들,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서울시장 후보들입니다. 근데 왜 억울할까요? 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부터 볼까요? 네, 오늘 선관위가 서울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 공고문을 하나 붙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자, 보면 이 오 후보가 재산세 납부, 체납 실적을 누락했다는 표현이 있네요. 네. 누락이라면 빼먹었다는 건데 사실입니까? 네, 누락이 아니고요. 오 후보 배우자가 신고한 액수보다 세금을 30만 원 더 냈습니다. 근데 왜 누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오늘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마치 이게 누락된 것처럼 오도하는 거는 선관위의 명백한 오세훈 낙선운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누락은 이의 제기 내용이 나와 있고 결정사항에는 오 후보의 신고 내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의 제기 내용하고 네. 결정사항,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선관위에 물어봤는데요. 이 누락은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의 제기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했는데요. 선관위 공고문에 있다 보니 선관위가 썼다는 오해를 사게 된 겁니다. 그럼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왜 억울하다고 했습니까? 네,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박영선 후보를 비하하는 유인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박 후보가 20대를 무시했다며 투표로 응징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박 후보가 이 청년층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SNS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시장이 되면 청년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매일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유인물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누가 이기고 지든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투표소 순간 포착. 무슨 순간에 포착했을까요? 네, 채널A 취재진이 오늘 서울 서초구와 구로구에 있는 투표소를 찾아봤습니다. 왜 이 서초구와 구로구를 갔을까요? 네, 서초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구청장이 있는 곳이고 구로구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어서 선택해봤습니다. 거기서 무슨 순간에 포착했습니까? 네, 오전 11시에서 낮 1시까지 이제 비슷한 시간대를 비교해봤는데요. 왼쪽이 서초구, 오른쪽이 구로구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두 투표소 모두 사람들이 꾸준히 오긴 했는데요. 줄 길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보니까 이 서초구는 높고 상대적으로 구로구는 그보다는 좀 낮더라고요. 네. 유권자들도 좀 만나봤다면서요? 네, 여당의 기회를 더 주자는 유권자도 있었고 이번에는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워낙 정권부터서 잘못된 들이 이어와서 어려울 때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왜 오르겠어요?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겠어요? 의견이 갈리는군요. 자,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에 부산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투표소 1층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잠시 뒤인 8시 투표가 마감되는데요.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 드러날 민심의 종착점이 어딜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잠시 뒤 8시면 재보궐선거 본투표는 종료되죠. 하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는 마감 시간이 지나고 진행됩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이다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자가격리자들은 투표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에 마련된 자가격리자 임시기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10분 뒤 본투표가 종료되는 저녁 8시부터 사전 신청한 12명이 이곳 투표소를 찾을 예정인데요. 이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투표소 사무원들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하고 차질 없는 투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 2만 7천여 명 가운데 5,400여 명, 19.7%가 투표를 신청했는데요. 이 지역별로는 서울이 3,7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을 타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이동하는데요. 관할 구청은 자가격리자 관리 앱으로 실시간 동선을 파악하고 이탈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생활치료센터 5곳의 입소자와 의료진 200여 명도 지난 3일 센터 내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했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54.4%를 기록 중입니다. 서초구를 비롯해 이른바 강남 3구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근 후 투표하러 오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8시 종료 후 최종 투표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송파 잠전초등학교 임시기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문제 앞서 전해드렸죠. 정부가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특수교육과 보육, 보건교사 등의 접종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접종 중인 60세 미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유럽의약품청 검토 결과를 확인한 뒤 추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셨나요? 종일 맑고 포근해서 투표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맑은 하늘 사이로 열기가 빠져나가면서 출근길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을 보일 텐데요. 서울의 경우 한낮에 17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 우리의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때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과로하지 마시고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전국의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등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나의 선택 2021 4.7 재보궐선거 개표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선거방송 스튜디오에서 일부를 준비 중인 김진 앵커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진 앵커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김진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부터 개표 상황까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야의 전재수, 조수진 의원을 패널로 초대하고 채널A 개표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히든 카드도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도 개표 방송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개표 방송도 채널A입니다.